아니 이게 누구야? 남의 집 장례식장에서 왜 네가 상주 노릇을 하고 있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은순 여사의 장례식장. 철우와 성우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효성지극한 자식인 양바닥을 뒹굴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영정사진이 아니라 벌써 두둑이 쌓여가는 조이금 함을 향해 있었죠. 며느리 희영과 미란 역시 수진을 발견하자마자 표정을 싹 바꾸며 달려들었습니다. 희연은 수진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죠. 이수진 너 미쳤니? 당장 그 완장 벗지 못해. 너 이거 다 조이금 가로채려고 꾸민 짓이지? 영악한 것. 감히 우리 집안 돈을 탐내. 라고 발악하며 장례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박철우 씨, 박성호 씨, 그리고 두 분 며느님들, 착각이 심하시네요. 라며 네 사람을 차갑게 노려보는데 엄숙하고 슬픔에 가득 차야 할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아들 며느리는 패악을 부리고 전 며느리였던 수진이 상주가 되어 있는 이 상황.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강은순 여사의 2층 집 앞마당은 이미 흙탕물로 가득했고 그 위로 낡은 보따리와 옷가지들이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졌지요. 40년 전 수산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쳐가며 자식들을 공부시킨 은순의 억척스러움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집이었지만 오늘 그 집의 공기는 얼음잔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마당에 널브러진 짐들은 마치 누군가의 난도질당한 인생처럼 처참했습니다. 수진이 시집올 때 가져온 소박한 이불보부터 수진의 손때가 묻은 낡은 살림살이들이 빗물에 젖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수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진흙이 묻은 옷가지를 주워 담았습니다. 빗물이 눈으로 들어가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닦아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울분이 눈물보다 먼저 뺨을 타고 흘러내렸기 때문이지요. 수진의 고난은 오늘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는 이유로 박씨 집안의 문턱을 넘을 때부터 그녀의 삶은 이미 가시밭길이었어요. 의사 아들을 둔 시댁의 기세를 맞추기 위해 수진은 스스로를 지우고 살았습니다. 남편 철우가 인턴과 레지던트 시절을 거치며 공부에만 매달릴 때 수진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은순을 따라 수산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은순이 억척스럽게 생선 상자를 나를 때 수진은 그 곁에서 얼음물을 뒤집어쓰며 생선배를 갈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장 상인들과 다투며 번 돈으로 아들 학비를 댈 때 수진은 제 손가락이 생선뼈에 찔려 퉁퉁 부어오르는 줄도 모르고 일했지요. 철우가 퇴근해 돌아오면 수진은 제 몸에서 나는 비린내를 숨기려 비누칠을 수십 번씩 하고 남편의 발을 닦아주던 착한 아내였습니다. 시어머니 은순이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밤새도록 그 무릎을 주무르며 어머니,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라고 웃어 보이던 조강지처였지요. 하지만 철우의 성공은 곧 수진의 잔인한 불행이 되었습니다. 대학병원 과장 자리를 눈앞에 둔 철우는 건설사 사주의 딸 희연과 은밀한 만남을 시작했지요. 수진이 집에서 시어머니 은순의 삼시세끼 밥상을 차리고 시장에서 돌아온 은순의 고된 몸을 씻겨줄 때 철우는 희영과 고급 식당에서 와인을 마시며 새로운 인생을 설계했습니다. 철우에게 수진은 이제 쓰고 버리는 낡은 걸레와 다름없었습니다.
대청마루 위에는 은순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기운이 정정한 은순이었지만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며느리를 내치는 비겁한 방관자가 되어 있었지요. 은순의 곁에는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팔짱을 낀 희연이 승리자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지요. 희연의 실크 원피스는 빗물 한 방울 묻지 않은 채 매끄럽게 빛났고 그 모습은 흙탕물 범벅이 된 수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어머님, 저 물건들 좀 보세요. 저런 너덜너덜한 것들을 끼고 있으니 집안에 운이 안 따르는 거예요. 저 비린내 나는 짐짝들 다 치워야 마당이 깨끗해지겠어요. 아까부터 이 집안 전체에 생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구역질이 나서 못 견디겠어. 희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수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희연은 손가락 끝으로 코를 살짝 가리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어요. 수진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마루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이었던 철우가 서 있었습니다. 철우는 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마치 벌레를 보듯 고개를 휙 돌려버렸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당신 공부할 때 내가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 맡으며 뒷바라지한 거 잊었어? 어머님 장사 마치고 오시면 다리 주물러 드리고 매일 아침 뜨끈한 국 끓여 드린 게 나야.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랑 바람이 나서 나를 개처럼 끌어내? 당신이 사람이니? 수진의 절규에 철우는 대답 대신 금색 손목시계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매질보다 잔인했지요. 옆에 서 있던 둘째 성우가 껄껄 웃으며 계단을 내려와 수진의 보따리를 발로 찼습니다. 성우는 평소에도 수진을 공짜 식모라 부르며 은근히 무시해왔던 터였습니다. 에이, 이수진 씨. 말이 많네.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우리 형 이제 대학병원 과장이야. 건설사 회장님 딸 정도는 돼야 안주인 노릇을 하는 거지. 당신 같은 시장 바닥 출신이 교수 부임 모임 가서 무슨 말을 섞겠어? 비린내나 풍기면서 형 앞길 막지 말고 곱게 꺼져줘. 그게 지난 세월 우리 집 밥 먹여준 값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좋게 가자고. 성우의 아내 미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미라는 수진이 은순의 생신 때 선물했던 정갈한 녹그릇 세트를 발로 툭 밀어 마당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챙강하며 비명 같은 소리가 났지요. 그 그릇은 수진이 시장 상가에서 몇 달을 할부로 끊어 마련한 귀한 선물이었어요. 수진 씨, 사람은 다 제자리가 있는 법이에요. 어머님도 이제 고생 그만하고 우리랑 저기 좋은 강남 아파트 가서 사셔야죠. 비린내 나는 이 집도 조만간 정리할 거니까 미련 갖지 마세요. 아,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가방에 몇 푼 넣어줬으니까 그거 들고 얼른 나가요. 더 질척거리면 가택 침입으로 경찰 부를 거니까 창피당하기 싫으면 빨리 움직여요. 수지는 바닥에 떨어진 녹그릇을 품에 안았습니다. 깨진 자리가 손바닥을 찔러 피가 났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마침내 은순에게 머물렀습니다. 은순의 눈동자는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지만 끝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은순은 알고 있었지요. 수진이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자식들이 귀찮아 외면한 자신의 고된 장사길을 누가 함께해 주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은수는 아들의 화려한 출세를 위해 조강지처를 내치는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가거라. 인연이 여기까지인 것을 어쩌겠느냐. 이미 다 끝난 일이다. 그 짧은 한마디에 수진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어머니처럼 모셨던 은순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에 고통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수진은 빗물을 닦아낼 생각도 못한 채 마당 흙탕물 위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진흙이 무릎을 적시고 얼굴에 튀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그것은 지난 10년간의 미련을 끊어내는 의식이었고 동시에 죽어도 이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무거운 결심이었습니다. 어머니, 부디 무병장수하세요. 그래야 제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이 인간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끝까지 보실 것 아닙니까? 꼭 오래오래 사셔서 제 눈을 똑똑히 지켜보세요. 수지는 젖은 보따리를 둘러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철우는 끝까지 수진의 뒷모습을 보지 않았고 희연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은순의 어깨를 주무르며 가식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성우와 미라는 수진이 나간 대문을 거칠게 닫으며 쇳소리 나는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멀어지는 수진의 등 뒤로 대문 잠기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은 쏟아지는 빗 속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막막한 어둠 속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비에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마루에 앉아 수진이 떠난 빈 마당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에 씻겨 내려가는 수진의 발자국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것을 느꼈지요. 자식을 위해 사람의 도리를 버린 대가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가혹하게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은수는 몰래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40년 전 자신이 굶어 죽어가던 것을 밥 먹여 살렸던 동생 최성준의 번호가 적혀 있었지요. 그날 밤 은수는 아들 내외가 거실에서 벌써부터 이 집을 팔고 상가 빌딩을 사내에 만회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자신을 두고 벌이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대화에 은수는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들이 내다버린 수진의 낡은 덧벗은 한 짝을 손에 꼭 쥔 채였습니다. 비는 그칠 줄을 몰랐고 은순의 집 기둥에서는 마치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밤새도록 새어나왔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것은 수진의 자취가 아니라 박씨 집안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이었습니다. 수진은 비에 젖은 몸으로 서울 도심 한복판을 걸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그때는 당신들이 버린 이 비린내가 당신들을 질식시키게 만들겠노라고 말이지요. 집안에서는 아들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었지만 은수는 그 소란스러운 기쁨 속에서 죽음보다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최성준의 번호를 하나하나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 집안의 명주를 쥐고 흔들 마지막 선택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은순 여사가 쓰러진 것은 수진이 쫓겨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어느 초저녁이었습니다. 평생 수산시장의 거친 바람을 견디며 생선 괴짝을 날랐던 그 강철 같던 몸도 자식을 위해 인색하게 굴었던 세월의 무게는 견디지 못했나 봅니다. 병원 정밀 검사 결과는 참혹했지요. 췌장암 말기. 의사는 이미 손을 쓸 수 있는 단계를 지났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덤덤하게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아들들의 반응은 의사가 예상한 마음의 준비와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은순이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대학병원 VIP 병실은 슬픔이 깃들 틈도 없이 차가운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들에게 어머니의 암 판정은 슬픈 소식이 아니라 미뤄두었던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신호탄이었던 것이지요. 장남 철우는 의사 가운을 입은 채 병실 한 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도 그는 자신의 사회적 체면과 병원 내 입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철우는 침대에 누운 은순의 손을 잡는 대신 협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가죽 가방부터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보다 가방 안에 있을지도 모를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의 행방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성우야, 너 들어라. 어머니 상태가 이 정도면 이제 결정해야 한다. 수산시장 쪽 상가는 내가 관리하는 게 맞다. 내가 장남이고 이 집안의 기둥인데 상징적인 건 내가 가져가야 병원 쪽에서도 체면이 서지 않겠니? 너처럼 사업한답시고 현금이나 축내는 놈한테 맡길 순 없는 노릇이다. 철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퍼런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에 둘째 성우가 코방귀를 뀌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성우는 이미 어머니의 암 통증 완화제 가격이 얼마인지, 간병인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머릿속으로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형은 대학병원 과장이잖아. 이미 연봉도 높고 가질 만큼 가졌으면서 무슨 상가 타령이야? 나는 지금 공장 잔금 처리 안 되면 부도나게 생겼어. 시장 쪽 빌딩은 처분해서 현금으로 나눠야지. 형이 다 가져가면 나는 굶어 죽으라는 거야? 어머니가 평생 저 비린내 맡아가며 돈 모은 게 누구 때문인데? 다 우리 잘 되라고 모으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내가 제일 급하니까 내가 먼저 써야지. 병실 밖까지 새어나가는 두 아들의 고함에 간호사가 주의를 주러 들어왔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들까지 가세하며 병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지요. 첫째 새며느리 희연은 명품 가방을 고쳐 매며 철우의 옆에 찰싹 붙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운 은순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자기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수산 빌딩은 우리 아버지 사업이랑도 연결할 부분이 많아. 성우 서방님처럼 언제 망할지 모르는 사업에 그 금싸라기 땅을 담보로 줄 순 없지. 어머니도 정신이 있으시면 병원 과장인 장남한테 다 몰아주는 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실 거야. 안 그래요, 어머님? 희연은 의식 없이 누워있는 은순을 향해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 말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예우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며느리 미란이 눈을 부라리며 희연의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 말이 너무 심하시네. 우리 집 양반이 망하긴 왜 망해요? 그리고 형님네는 친정에서 받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는 이 돈 없으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고요. 어머니 인감도장 어디 있어요? 어머님, 저 미란이에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도장 어디다 숨기셨어요? 예. 미란은 급기야 은순의 환자복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순의 가슴팍에 붙은 심전도 체크용 전선이 미란의 거친 손길에 흔들렸지요. 은순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지만 자식들은 그것이 어머니의 고통인지 혹은 그들의 추악함을 보고 놀란 반응인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은수는 이제 살아있는 어머니가 아니라 빨리 도장을 찍어줘야 할 서류 뭉치에 불과했습니다. 철우는 미란의 행동이 천박하다는 듯 혀를 찼지만 정작 자신도 은순의 베개 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은순이 평소에 귀중품을 베개 밑이나 장판 아래 숨기던 습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니가 암 통증 때문에 신음하며 물 좀 하고 갈라진 목소리를 내뱉었지만 아들들은 물컵을 잡는 대신 서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박성우, 너 당장 손 안 떼? 어머니 도장 내가 가져가서 사채라도 갚으려고 그러지? 내가 모를 줄 알아? 형이야말로 형수 친정에 잘 보이려고 이 빌딩 바치려는 거 아니야? 장남이 유세 떨던 시대는 지났어. 법대로 해, 법대로. 병실안은 어머니를 살려달라는 기도 대신 재산분할 비율과 유류분 반환 소송 같은 법률 용어들만 난무했습니다. 은수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자식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을 뜨고 싶어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40년 동안 수산시장에서 비린내를 온몸에 묻혀가며 지켜온 것이 고작 저런 괴물들이었나 싶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수진이 있었더라면, 그 착한 며느리가 곁에 있었더라면 지금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제 아픈 다리를 주물러 주었을 것입니다. 은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앞날을 핑계로 내쫓은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목숨줄이었다는 사실을요. 아들들은 이제 간병인 비용조차 서로 아깝다며 형네 병원이니까 공짜로 해달라. 내가 사업하니까 내가 내라며 꼴사나온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은순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들들 중 누구도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우는 은순의 눈가를 닦아주는 척하며 귓속말을 속삭였지요. 엄마, 정신 좀 들어? 나 성우야. 엄마 죽으면 저 형이 다 먹는다니까? 나한테 미리 증여한다고 한마디만 해줘. 응? 엄마가 나 제일 아꼈잖아. 철우는 그런 성우를 밀쳐내며 은순의 차트를 살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할 때 서류를 작성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의식 확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지식이 고작 제 어머니의 유산을 안전하게 갈취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희영과 미라는 병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명품 쇼핑몰을 뒤적이며 앞으로 들어올 유산으로 무엇을 살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췌장암이라는 무거운 진단명이 내려진 병실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악취나는 욕망의 시장터로 변해갔습니다. 은수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끔찍한 자식들에게 제 피 같은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차라리 그 돈을 다 태워버릴 지언정 이 괴물들의 배를 불려주지는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장마가 끝난 뒤에 무더위가 병실 창을 때리고 있었지만 은순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자식들이 등기권리증을 찾아 침대 밑을 뒤지는 동안 은수는 마지막 기력을 모아 멀리 있는 누군가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버린 며느리 수진, 그리고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최성준. 병실 밖 복도에서는 면회객들이 들고 온 화환의 꽃향기가 진동했지만 병실 안은 여전히 아들들의 탐욕스러운 숨소리와 며느리들의 날카로운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효도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래였고 그곳에는 오직 상속이라는 이름의 추악한 전쟁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감긴 눈동자 뒤로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이 전쟁의 결말이 결코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게 하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효도가 사라진 병상 위로 어머니의 마지막 분노가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지요. 이것은 은순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자 가혹한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여전히 어머니의 손가락에 낀 옥반지의 가치를 매기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은수는 그들을 향한 마음의 빗장을 영원히 걸어 잠갔습니다. 췌장암이라는 잔인한 병만은 강은순 여사의 꼿꼿했던 허리를 속절없이 꺾어 놓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수산시장을 호령하던 호랑이 같은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혼자 힘으로는 물 한 모금 마시기 힘든 가련한 노인만 남았지요. 병세가 깊어질수록 은순의 몸은 야위어 갔고 의식은 수시로 안개 속을 헤맸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해 대소변조차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의 손이 되어야 할 자식들에게 은수는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처치 곤란한 짐짝에 불과했습니다. 병실을 가득 채우던 상속 전쟁의 열기는 어느덧 식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누가 이 노인을 떠맡을 것인가에 대한 비겁한 회피였지요. 은순이 실수를 할 때마다 병실에는 자식들의 한숨소리와 며느리들의 날카로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또 이러시면 어떡해요. 방금 새 기저귀로 갈아드렸는데. 둘째 며느리 미란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낀 채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은순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는 것조차 구역질이 난다는 듯 미라는 연신 손부채질을 해댔지요. 은수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마른 입술을 떨었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육신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어요. 성우는 그런 아내를 보며 미안해하기는커녕 형인 철우를 향해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는 병실 소파에 길게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며 툭 내뱉었습니다. 형, 이거 더는 못 해먹겠어. 우리 미란이 결벽증 있는 거 알잖아. 형네는 집도 크고 방도 남는데 형이 좀 모셔가면 안 돼? 형수님은 집에서 놀잖아. 간병인 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돈 아까워 죽겠네. 그러자 큰 며느리 희연이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명품 향수를 병실 공중에 뿌려대며 철우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방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우리 애 이제 고3이에요. 집안에 병자 있으면 애 공부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집 바닥 다 수입 대리석인데 이런 냄새 배면 어떡하라고요? 어머님도 참 그러시지. 시장에서 그렇게 돈을 버셨으면서 간병인비 아깝게 자식들 고생을 시키시네. 철우는 의사 가운을 입은 채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의사였지만 정작 어머니를 향한 처방전은 방치였습니다. 그는 아내 희연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이제 병원에만 계실 단계는 아니야. 통증 조절만 하면 되는데 집으로 모시는 건 사실상 무리인 것 같다. 나도 병원 일이 바빠서 얼굴 볼 시간도 없고 희연이 말대로 애들 교육 환경도 생각해야지. 자식 도리도 중요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니? 철우의 말에 성우가 옳거니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두 형제의 눈빛이 허공에서 탐욕스럽게 맞부딪혔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효도라는 단어는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이 비린내 나는 의무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하는 궁리뿐이었지요. 그럼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요즘 시설 좋은 데 많잖아. 좋은 데는 너무 비싸. 그냥 적당히 조용한 데로 알아봐. 형네 병원이랑 멀어야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가까우면 자꾸 오라고 할 거 아냐. 성우의 말에 미란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녀는 이미 휴대폰으로 시골 외곽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면회가 까다로운 곳, 즉 자식들이 한 달에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아도 면피가 될 만한 외진 곳을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은수는 감은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거취를 두고 물건값을 흥정하듯 대화하는 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수산시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며 손톱이 빠지도록 일해 저놈들 유학 보내고 의사 만들었는데 그 대가가 고작 이름도 모르는 시골 구석으로 내팽겨지는 것이라니. 은수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암세포가 뼈를 갉아먹는 고통보다 자식들의 말 한마디가 심장을 더 아프게 찔러왔지요. 결국 그들은 은순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일을 진행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새벽 아들들은 은순을 짐짝처럼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희영과 미라는 병실에 남은 은순의 짐들을 가차없이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수진이 정성껏 빨아 다려놓았던 은순의 면, 내복과 낡은 가디건들이 쓰레기 더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낡은 것들은 다 버려요. 요양원 가면 다 똑같은 옷 입는데 뭘. 희연의 목소리는 경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은순이 누워있던 침대 시트에 향수를 한 번 더 뿌리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철우와 성우는 구급차 뒷문을 닫으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드디어 큰 짐을 하나 덜었다는 안도감의 한숨이었지요. 구급차는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뒤로하고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머나먼 충청도 산골짜기 요양원. 그곳은 말이 요양원이지 자식들이 부모를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현대판 고려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은수는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흐릿한 정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내 새끼 수진아. 자신이 매몰차게 쫓아냈던 며느리의 얼굴이 환상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이 있었다면 결코 자신을 이런 차가운 쇠창살 같은 요양원에 보내지 않았을 것임을 은수는 이제야 뼈저리게 후회하며 깨달았습니다. 아들들은 구급차 기사에게 최대한 조용한 방으로 배정해달라는 말만 남긴 채 도착하자마자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은순이 머물게 된 방은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음습한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름 모를 산짐승 소리만 들려왔지요. 간병인들은 기계적으로 은순의 옷을 갈아입혔고 은순은 그 낯선 손길 아래에서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아 입만 벙긋거리는 노모의 곡소리는 요양원의 정막 속으로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고 맛집을 검색했습니다. 어머니도 공기 좋은 데 가셨으니 건강해지실 거야라는 가증스러운 자기 합리화를 나누며 말이지요. 그 시각 은수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았습니다. 이대로 허망하게 죽어줄 순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버린 이 비린내 나는 목숨을 부여잡고 반드시 그들의 추악한 얼굴을 다시 한번 보겠노라고 은수는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효도가 버려진 자리에 지독한 원망과 한이 서린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이 버린 것은 자신들이 돌아갈 마지막 안식처였다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요양원의 낡은 시계추 소리가 은순의 거친 숨소리와 맞물려 불길하게 울려 퍼지는 밤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시장 골목, 수지는 매일같이 비린내와 싸우며 살았습니다. 쫓겨나듯 대문을 나선 그날 이후 그녀가 손에 쥔 것은 낡은 보따리 하나와 가슴에 맺힌 서슬 펄언 한 뿐이었지요. 하지만 수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귀퉁이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고 식당 설거지를 하며 손마디가 굵어지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 강은순 여사의 마지막 얼굴이 떠나지 않았어요. 가거라, 인연이 여기까지다라고 말하며 파르르 떨리던 시어머니의 입술. 수지는 그것이 본심이 아니었음을, 자식이라는 괴물들에게 먹혀버린 가여운 노인의 비명이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지는 수소문 끝에 찾아온 수산시장 시절의 옛 지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잘난 의사 아들이 글쎄 제 엄마를 아무도 모르는 시골 구석 요양원에 버렸다더라. 면회도 한 번 안 간다니 이게 사람 자식이 할 짓이냐는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진 채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쫓겨나면서도 마음을 놓지 못했던 어머니가 결국
짐짝 취급을 당하며 버려졌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넋을 잃고 울고 있는 수진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는 중후한 기품이 느껴지는 신사 최성준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이름을 부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수진 씨 되십니까? 강은순 누님 며느님 되시는 분 맞으시지요? 수진은 경계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성준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수진의 곁에 앉아 4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시장통에서 굶어 죽어가던 거지 소년이었을 때 은순이 제 입에 들어갈 밥을 덜어 먹이고 장사 미천까지 내주며 자신을 살려낸 은인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은순이 며느리 수진을 내보내며 최성준에게 몰래 연락하여 내 새끼 수진이 좀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었다는 사실도 함께 전했습니다. 누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식들이 짐승으로 변했다는 것을요. 그래서 가장 믿는 사람인 저에게 당신을 부탁하고 본인은 그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겁니다. 수진 씨, 이제 누님을 구할 사람은 우리뿐입니다. 최성준 회장은 수진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수진은 최 회장이 내어준 자금과 정보를 바탕으로 즉시 은순이 갇혀있는 충청도 산골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정표조차 희미한 길 끝에 자리 잡은 요양원은 낡고 음침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요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가냘픈 신음이 섞여 흐르는 그곳에서 수진은 구석진 침대에 누워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수산시장을 호령하던 여장부 강은수는 온데간데 없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작은 노파가 거기 있었지요. 수진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은순의 머리카락은 거칠게 잘려 있었고 얼굴에는 검버섯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의 마음을 찢어놓은 것은 은순의 손목에 채워진 거친 끈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면회조차 오지 않는 노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결박해둔 것이었지요. 수진은 무너지듯 침대 옆에 주저앉아 은순의 메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수진이 왔어요. 저 늦지 않았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의식 없이 허공만 응시하던 은순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수진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흐릿했던 초점이 맞춰지며 수진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은순의 메마른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아 입모양으로만 부르는 그 이름. 은수는 믿기지 않는 듯 수진의 손등을 어루만지려 애썼습니다. 결박된 손목이 쓸려 붉게 진물이 나고 있었지만 은수는 아픔도 잊은 채 수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 꼴이 되셨어요? 그 금쪽 같은 아들놈들은 다 어디 가고 왜 혼자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수진은 은순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습니다. 자신을 모질게 내쳤던 시어머니였지만 지금 이 순간 수진에게 은수는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이자 지켜야 할 자존심이었습니다. 은수는 결박된 손으로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버둥거렸지요. 그 처절한 몸짓에 수진은 서둘러 끈을 풀어내고 은순을 품에 안았습니다. 은순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옷 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기저귀 한번 제때 갈아주지 않은 방치의 흔적이었지요. 수진아, 내 새끼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눈이 멀어 너를 그 비바람 속으로 내몰았구나. 이 못난 시애미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천벌을 받아서 이런 곳에 온 모양이다.
은순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수진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두 여자는 차가운 요양원 침대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치유의 눈물이었고 박씨 집안 남자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여자들만의 깊은 연대였습니다. 수지는 곧바로 요양원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은순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무장한 여전사의 눈이었지요. 지금 당장 퇴원 수속해 주세요. 이분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요양원 직원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분이 박철우 씨로 되어 있어서 아들분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그 말에 수지는 최성준 회장이 미리 준비해준 법적 권한 위임 서류와 거액의 이체 확인증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의 뒤로는 최 회장이 보낸 건장한 수행원들이 버티고 서 있었지요. 보호자? 어머니를 이런 구석에 버리고 한 달째 면회도 안 오는 자식들이 보호자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똑똑히 전하세요. 이제부터 이분 보호자는 나라고. 내가 이분 딸이고 내가 이분 살릴 사람이라고요. 어디서 감히 보호자 행세를 해? 수지는 사비를 털어 사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은순의 짐이라고는 할 것도 없는 낡은 보따리를 챙기며 요양원 침대 밑에 떨어져 있던 은순의 낡은 덮버선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쫓겨나던 날 은순이 손에 꼭 쥐고 있던 수진의 버선이었지요. 수진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남은 생을 지옥으로 만든 그 인간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서울행 구급차 안에서 수진은 은순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순은 수진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치 놓치면 사라질 신기루인 양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은순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지요.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저한테 최성준 회장님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도 계시고 저도 예전의 바보 같은 수진이가 아니에요. 서울 병원에 도착하면 제일 좋은 방에서 제일 훌륭한 치료받게 해드릴게요. 기운 차리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아들놈들 무너지는 것 같이 보죠.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은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체념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복수를 향한 서늘한 의지였습니다. 수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고. 돈과 권력을 쫓아 부모를 버린 아들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돈이 어떻게 칼날이 되어 돌아가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이지요. 서울의 대형 병원 VIP 병실에 은순을 눕힌 뒤 수지는 밤을 새워 은순의 몸을 닦았습니다. 자식들이 냄새난다고 피했던 그 몸을 수지는 정성스러운 손길로 어루만졌습니다. 은순의 피부 위로 따뜻한 물수건이 지날 때마다 죽어갔던 노인의 생기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눈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 딸아. 이 극적인 재회는 단순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상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자들의 연합이었고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 찬 박씨 가문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지요. 수지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최성준 회장으로부터 온 문자 한 통이 화면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지은 죄만큼 돌려줄 시간입니다. 수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은순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수진의 헌신과 최 회장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합쳐져 강은순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다시 눈을 뜰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남이 된 며느리가 가져온 것은 단순히 약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식들에게 내릴 독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 결과가 자식들에게는 지옥보다 뜨거울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지는 은순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은순이 즐겨 부르던 가락이었지요. 그 가락을 들으며 은순은 생전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아들들의 고함도 며느리들의 멸시도 없는 진정한 딸의 품 안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보다 진한 인연, 남남이었던 두 여자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지만 703호실 앞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정갈하고 고요했습니다. 수지는 은순의 손톱을 정성껏 깎아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똑똑히 보여줘요.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어머니 이름 석자 다시 빛나게 해드릴게요. 빗물에 씻겨 내려갔던 수진의 눈물은 이제 단단한 얼음이 되어 아들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잠결에도 수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은순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지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죽음만을 기다리던 노인은 이제 수진이라는 등불을 따라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입니다. 박씨 가문의 화려한 위선 뒤로 거대한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병실을 지킨 수진의 눈에는 피로함보다 서늘한 투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싸움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짓밟힌 인간의 존엄을 되찾는 전쟁이라는 것을요. 수지는 은순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운 내세요. 다 왔어요. 창밖으로는 어느덧 새벽 공기가 푸르스름하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태양이 뜨면 그동안 어둠 속에 숨겨졌던 모든 추악함이 햇살 아래 낱낱이 파헤쳐질 것입니다. 은순이 서울의 깨끗한 VIP 병실에 누워있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아들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이유는 어머니의 안부를 묻기 위함이 아니었지요. 이름 모를 독지가의 도움으로 어머니가 최고급 병동에 옮겨졌다는 소문은 탐욕에 눈먼 아들들에게 숨겨둔 비자금이 더 있다는 확신만 심어주었을 뿐입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철우와 성우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갈한 병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침대 곁에서 은순의 마른 다리를 주무르고 있던 수진을 발견하자마자 둘째 성우가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우리 집에서 쫓겨난 이수진 아니야.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 성우의 고함에 수진이 차분하게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병실을 때렸습니다. 성우가 수진의 뺨을 가차없이 후려친 것이었지요. 수진의 고개가 힘없이 꺾였고 입술 터진 곳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야, 이 꽃뱀 같은 년아. 너 우리 엄마 침에 걸린 거 알고 유산 가로채려고 여기 빼돌렸지? 어떤 놈이랑 짜고 이 비싼 병실에 쳐넣은 거야? 당장 불어. 철우 역시 의사 가운을 입은 채 뒤에서 싸늘한 눈으로 수진을 압박했습니다. 그는 제 어머니의 창백한 안색보다 수진의 뒤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등기권리증이 어디로 옮겨졌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수진아, 좋게 말할 때 비켜라.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남남이 된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노인 유괴나 다름없어. 내가 의사로서 어머니 정신 감정 의뢰하면 넌 바로 철창행이야. 수지는 뺨의 통증보다
가슴의 통증을 견디며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당신들이야말로 보호자 자격이 없어요.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죽어가고 있었는지 알기나 해요? 수진의 말에 큰 며느리 희연이 코방귀를 뀌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우리가 어머니 공기 좋은 데서 쉬시라고 배려한 걸 가지고 어디서 훈계질이니? 너야말로 이 비싼 병실 비용 어디서 났어? 어머니 쌈짓돈. 내가 다 털었지? 시장 바닥에서 번 돈이라더니 푼돈인 줄 알았는데 제법 되나 보네. 그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은순이 눈을 감고 있다는 이유로 그녀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추악한 본성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사실 은수는 깊은 잠에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손길에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었고 아들들이 들이닥치기 전부터 이미 의식이 돌아와 있었지요. 하지만 은수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아니, 뜰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그 일그러진 목소리를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의 행패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바탕 수진을 몰아세운 그들은 수진을 강제로 병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성우의 아내 미란이 수진의 머리채를 잡다시피 하며 복도로 밀어냈고 철우는 병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이제 병실 안에는 의식 없는 척 누워있는 은순과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적이 감도는 병실 안에서 성우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붉은 인주와 미리 준비해온 위임장 서류였습니다. 철우는 문 쪽을 살피며 망을 보았지요. 형, 지금이야. 놓친내 언제 다시 정신 나갈지 몰라. 일단 지장부터 찍어 놓으면 시장 건물이랑 상가는 다 우리 거야. 수진이 전현이 낚아가기 전에 끝내야 해. 성우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순의 곁으로 다가와 이불 속에 숨겨진 어머니의 오른손을 거칠게 끄집어냈습니다. 은순의 손가락은 수산시장에서 평생 생선을 만지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뒤틀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가여운 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강제로 묻혔습니다. 은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뱃속으로 나아 기른 자식이 사경을 헤매는 어미의 손을 빌려 재산을 가로채려는 그 순간의 감촉은 암세포의 통증보다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러웠지요. 성우는 서류 위에 어머니의 손가락을 짓눌렀습니다. 아유, 이 할망구 손가락 왜 이렇게 뻣뻣해? 형, 좀 잡아봐. 철우까지 가세에 은순의 팔을 고정했습니다. 두 아들이 어미의 몸을 짐승처럼 다루며 지장을 찍으려던 그 찰나 병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수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수진은 복도에서 경비원들을 뿌리치고 최 회장의 수행원들과 함께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이에요? 손 놓으라고요. 수진이 성우를 밀쳐내며 은순의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은순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서류를 등 뒤로 숨기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뭔데 방해질이야? 이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사업 자금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수진은 바닥에 떨어진 인주와 서류를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이지도 않아? 이 붉은 인주가 어머니 피 눈물 같지도 않냐고. 수진의 일갈에 철우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이수진, 너 오늘 제대로 걸렸다. 무단 침입의 업무방해, 그리고 우리 어머니 재산 갈취 미수까지. 내가 법대로 처리해 줄게. 너랑 그 배후에 있는 놈까지 싹 다 감옥 보낼 줄 알아. 그때였습니다. 죽은 듯 누워있던 은순의 손이 수진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돌아온 듯한 서늘한 음성이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들들은 이미 죽었다. 병실 안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은순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의 기력 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산시장에서 거친 상인들을 제압하던 그 서슬 퍼런 여장부의 눈빛이었지요. 은수는 수진의 부축을 받으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성우는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고 철우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은수는 인주가 묻은 제 오른손을 들어 두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붉은 손가락 끝이 그들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철우야, 성우야. 너희가 내 뱃속에서 나올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사람답게만 살아달라고 등 굽은 이 애미가 비린내 맡아가며 빌고 또 빌었다. 그런데 너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살점을 뜯어먹는 짐승보다 못해. 은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실 바닥을 울릴 만큼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곁에 서 있던 수진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다. 이 짐승들 사이에서 나 지키느라 내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느냐. 은수는 수진을 향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아들들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엄마 재산 빼돌릴까봐 우리가 미리 지키려고. 철우의 비굴한 변명에 은수는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닥쳐라. 내 재산? 그래,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돈, 단 한 푼도 너희 손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다. 내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오늘부로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은순의 사자 후에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쫓겨나듯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반성보다는 어떻게 저 노친네를 치매로 몰 것인가 하는 사악한 궁리만이 가득했지요. 그들이 떠난 뒤 은수는 수진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자식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접는다는 것은 자신의 한 평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기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인주 묻은 은순의 손을 따뜻한 물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붉은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지만 수진의 정성 어린 손길이 은순의 멍든 가슴을 어루만졌습니다. 은순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자식을 향한 미련이 아닌 자신을 지켜준 수진과 함께 복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병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수산시장의 하루가 저물 때처럼 붉은 빛이었지요. 하지만 그 노을은 끝이 아니라 강은순이라는 호랑이가 다시 사냥을 시작하는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돈이 어떻게 그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는지 은수는 똑똑히 보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지는 은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의 딸이 되어드릴게요. 저들이 지은 죄 하나하나 다 돌려줄게요.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성은 처절했으나 결단은 서늘했습니다. 박씨 집안의 위선적인 평화는 이제 산산조각이 났고 진정한 전쟁이 막을 올렸습니다. 은수는 인주가 다 지워진 깨끗한 손으로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것은 부모 자식 간의 천륜보다 깊은 상처 입은 영혼들의 굳건한 맹세였습니다. 이제 곧 자식들은 자신들이 버린 비린내가 얼마나 무서운 독이 되어 돌아오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병실 안에는 오직 두 여자의 결연한 숨소리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아들들이 휩쓸고 간 뒤에도 여전히 매캐한 탐욕의 잔향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은수는 인주가 묻었던 제 오른손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짐승들에게 난도질당한 가슴은
이제 아픔을 넘어 무감각해진 상태였지요. 그때 굳게 닫혀있던 VIP 병실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거친 발길질이 아닌 절제되고 묵직한 노크 소리와 함께였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선 이는 최성준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지요.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최 회장은 침대에 앉아있는 은순을 보자마자 모자를 벗고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님, 너무 늦게 찾아뵙습니다. 이성준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흐릿한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수산시장 바닥에서 배를 갉아먹는 허기를 견디지 못해 쓰러져 있던 어린 소년. 은순이 제 자식들 입에 들어갈 밥을 덜어 먹이고 장사 미천까지 내주며 공부해서 사람답게 살아라고 등을 떠밀었던 그 소년이 이제는 대한민국 재계에서 손꼽히는 거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최 회장은 은순의 침대 머리맡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은순이 아들들을 위해 희생하며 닳고 다른 그 손을 최 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도 되는 양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누님이 저를 사람 만들어 주셨는데 누님은 어찌 이리 고생만 하셨습니까? 제가 사람들을 시켜 누님 곁을 지키게 했지만 자식놈들이 저지른 만행까지는 차마 다 막지 못했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누님. 은수는 최 회장의 손등 위에 제 마른 손을 얹었습니다. 성준아, 내가 왔으니 됐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내가 증명해 주는구나. 은순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서러움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수는 결연한 눈빛으로 곁에 서 있던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성준아, 내가 부탁한 것은 잊지 않았겠지. 저 아이 수진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요양원 뒷산 구덩이에 묻혔을 게다. 내 아들놈들은 나를 버렸지만 저 아이는 남남이 되고서도 나를 살려냈다. 나는 이제 저 아이를 내 진짜 딸로 삼으려 한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회장은 은순의 뜻을 받들어 수진의 대부이자 후원자가 되기로 서약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법적 서류 뭉치를 수진과 은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수진 씨, 강은순 누님은 저에게 목숨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오늘부로 당신을 강은순 누님의 법적 딸로 입적시키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당신은 박씨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강은순 여사의 외동딸이자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수진은 경악하며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전 시어머니인 은순의 양녀로 입적된다는 신고서였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수진은 박철우나 박성우와 법적으로 남매가 되는 동시에 은순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강력한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었지요. 최 회장은 수진의 어깨를 짚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제 당신 뒤에는 저 최성준과 제 모든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님의 딸로서 저 짐승 같은 아들들을 파양하고 가문에서 몰아낼 수 있도록 제가 당신의 대부가 되어 모든 법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누님이 평생 수산시장에서 흘린 피땀을 저 괴물들이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합시다. 은순 역시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 마지막 부탁이다. 내가 내 딸이 되어줘야 내가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저것들이 너를 꽃뱀이라 부르며 때렸지? 이제 내가 저것들의 생사여 탈권을 쥐는 법적인 주인이 되어다오. 그것이 내가 저들에게 내리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다. 수지는 은순의 절박한 눈빛과
대부가 되어준 최 회장의 든든한 지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회장은 즉시 변호사단을 불러 입적 절차를 신속하게 확정지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법인이 움직이자 수진의 신부는 쫓겨난 며느리에서 거대 자산가 강은순의 법적 딸로 완벽하게 탈바꿈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수진은 법적으로 박씨 형제들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권리를 가진 상속녀가 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수진에게 수하의 전문 비서진과 경호원들을 붙여 병실을 철통같이 방어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누님 그리고 수진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냥꾼입니다. 그동안 누님을 기만하고 수진이를 짓밟았던 그 잘난 의사 아들과 사업가 아들이 제 발등을 찍는 꼴을 지켜보시지요. 최 회장의 선언과 함께 병실 분위기는 일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은수는 그런 수진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수진아, 이제 비린내는 다 씻어냈다. 이제부터는 저들이 제 손에 묻은 핏값을 치를 시간이다. 최성준 회장의 등장은 단순한 조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던 정의를 다시 세우는 신호탄이었고 배신당한 모정이 휘두를 가장 잔인한 회초리였습니다. 최 회장은 수행원에게 명령했습니다. 박철우의 병원 비리와 박성우의 사업장 탈세 자료를 낱낱이 파헤쳐라. 그리고 조만간 그들을 이 병실로 다시 불러라. 이번에는 그들이 무릎을 꿇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최 회장은 수진과 함께 은순의 곁에서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은순은 수진의 무릎을 베고 누워 아주 오랜만에 깊고 달콤한 잠에 들었습니다. 곁에는 든든한 아우 최성준이 그리고 이제는 법적인 딸이 된 수진이 수호신처럼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진정한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망각한 자들에게 내리는 하늘의 심판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지원 아래 수진은 날개를 달았고 은수는 복수의 칼을 얻었습니다. 이제 박씨 형제들이 쌓아 올린 위선과 탐욕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수진은 은순의 잠든 얼굴을 보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들이 흘리는 눈물이 한강을 이루게 될 거예요. 제가 약속할게요. 새벽 공기가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공기는 더 이상 소독약 냄새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청량한 향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덧 새벽 공기가 푸르스름하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태양이 뜨면 그동안 어둠 속에 숨겨졌던 모든 추악함이 햇살 아래 낱낱이 파헤쳐질 것입니다. 서울 도심의 밤은 깊었지만 VIP 병동 복도는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철우와 박성우 두 형제는 어머니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범죄가 탄로 날까봐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웠지요. 그들은 이미 어머니의 주치의와 짜고 은순을 중증 치매로 인한 자의 위험 환자로 둔갑시키는 서류 작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어머니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가두어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 사이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형, 준비됐지? 구급차 아래 대기시켜놨어. 수진이 그년이 최 회장인가 뭔가 하는 영감탱이 뒷배 믿고 설쳐대기 전에 빨리 치워버려야 해. 성우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인해 뱀처럼 쉬쉬거렸습니다. 철우는 의사 가운에 깃을 세우며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물론 의사로서의 양심마저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머니는 이제 살아있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폭탄이자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병실 안은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최 회장과 함께 다음 절차를 논의하러 자리를 비운 상태였지요. 침대 위에는 은순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깊은 잠에 든 듯 보였습니다. 성우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미리 준비해온 구속복을 꺼냈습니다.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야. 거기 가면 공기 좋고 조용한 데서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조용히 가자고. 성우가 은순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끄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우는 옆에서 차트를 확인하는 척하며 주사기를 만지작거렸지요. 진정제를 투여해 어머니를 실신시키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때 죽은 듯 누워있던 은순의 손이 정광석화처럼 성우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성우의 비명과 함께 병실 안에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은순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 눈동자는 암세포에 갉아먹힌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산시장의 거친 파도와 비바람을 뚫고 자식들을 먹여 살렸던 그 시절 호랑이 은순의 형형한 안광이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성우는 제 손목을 부러뜨릴 듯 쥐고 있는 어머니의 완력에 경악하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은수는 산소 마스크를 거칠게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앙상하게 마른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세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너희가 정녕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들이 맞느냐? 은순의 사자후가 병실 벽을 때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철우는 손에 들고 있던 주사기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정신이 들어? 철우의 비굴한 물음에 은수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장남 철우의 손목을 꺾어 비틀었습니다. 의사가온? 내 놈이 이 신성한 옷을 입고 제 어미를 정신병원에 쳐넣으려 해? 수산시장에서 내가 생선 대가리 쳐가며 내 놈 등록금 대줄 때 내가 이런 괴물이 될 줄 알았더냐? 은순의 오른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찰싹! 고막이 터질 듯한 파열음과 함께 철우의 고개가 힘없이 꺾였습니다. 평생 아들의 출세를 위해 단 한 번도 매질하지 않았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휘두른 천매는 아들의 뺨뿐만 아니라 그가 쌓아온 위선의 탑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너는 오늘부로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놈의 몸속에 흐르는 내 피가 아까워 당장이라도 다 뽑아버리고 싶구나. 성우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하자 은수는 성우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수산시장에서 장사하며 다져진 은순의 손길은 웬만한 장정보다 매서웠지요. 성우 너 이놈, 형이 하는 짓 뒤에서 수발들며 내 지장을 찍으려 들어? 내 놈이 그토록 원하는 재산, 내 수산시장 바닥에 다 뿌려버릴 지언정 내 놈 입에는 쌀 한 톨 안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은수는 성우의 뺨 역시 가차없이 후려쳤습니다. 좌우로 번갈아가며 쏟아지는 어머니의 매질 앞에 성우는 바닥을 뒹굴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은순의 눈에는 이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수진과 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일어선 은순을 보고 놀라 달려가 부축하려 했지만 은순은 수진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당당히 섰습니다. 수진아, 똑똑히 봐라. 이것들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결과물이다. 내 오늘 이 자리에서 천륜을 끊고 지옥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최 회장은 수행원들에게 명령해 아들들을 끌어내려 했으나 은순이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성준아. 내 손으로 끝내야겠다. 이놈들아, 무릎 꿇어라. 은순의 명령에 철우와 성우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눌린 듯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은수는 수진을 자신의 옆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들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멸시하고 비린내 난다며 내쫓았던 수진이가 이제 내 유일한 딸이다. 나는 이미 법적으로 수진이를 내 양딸로 입적시켰고 내 모든 재산과 상속권은 이제 이 아이의 것이다. 너희에게는 빚더미 외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철우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악을 썼습니다. 엄마, 미쳤어? 전현이 어떤 년인데 엄마를 홀려. 법대로 해. 유류분 반환 소송이라도 할 거야. 최 회장이 차갑게 웃으며 서류한 뭉치를 철우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박철우 과장, 아니 박철우 씨. 당신이 그동안 병원 비품 횡령하고 리베이트 받은 장부 그리고 박성우 씨의 탈세와 도박 자금 세탁 내역까지 이미 검찰에 넘겼습니다. 유류분? 감옥에서 나올 때쯤이면 당신들 이름으로 된 통장은 구경도 못할 겁니다. 두 아들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은수는 그런 아들들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가를 던졌습니다. 너희가 버린 것은 어미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영혼이다. 이제 나가거라. 내 눈앞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한 번만 더 내 딸 수진이를 건드리거나 내 이름을 더럽히면 내 그땐 수산시장 바닥에 내 놈들 거적대기 하나 없이 발가벗겨 내던질 줄 알아라. 아들들은 경호원들에 의해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는 그들의 비명과 며느리들의 날카로운 통곡이 울려 퍼졌지만 병실안은 그 어느 때보다 정갈하고 고요했습니다. 은수는 기운이 다한 듯 휘청거렸지만 수진이 얼른 그 품을 파고들어 어머니를 지탱했습니다. 은수는 수진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참았던 눈물을 한 방울 흘렸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줘서. 수진은 은순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저들이 지은 죄 세상이 다 알게 할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어머니의 그림자가 되어드릴게요. 최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은수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이번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품고 다시 태어난 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화려한 병동 위로 천둥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억울한 세월을 씻겨보내는 하늘의 눈물이자 배은망덕한 자식들을 향한 노한 호통이었습니다. 은수는 수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한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수진과 은순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딸 수진과 대부 최성준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호랑이 시어머니의 부활은 박씨 가문에 내리는 첫 번째 심판이자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엄한 서막이었습니다. 은수는 잠결에도 나직하게 움조렸습니다. 비린내. 그게 사람 사는 냄새인 것을.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수산시장의 거친 파도는 이제 멎었지만 자식들을 향한 거대한 심판의 파도는 이제 막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차갑고도 투명했습니다. 강은순 여사의 VIP 병실 안은 그 어떤 한겨울 서리보다도 서슬퍼런 냉기가 감돌고 있었지요. 병실 한쪽에는 최성준 회장이 보낸 최고 실력의 변호인단이 서류 뭉치를 든 채 대기하고 있었고 중앙에는 정갈한 환자복 위에 고급 가디건을 걸친 은순이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이제 법적인 딸이 된 수진이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오늘 이 자리는 박씨 집안의 마지막 남은 천륜의 끈을 끊어내고
탐욕에 찌든 괴물들에게 영원한 가난과 치욕의 굴레를 씌우는 심판의 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초췌한 몰골의 철우와 성우가 수행원들에 의해 끌려오듯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수진의 뺨을 때리고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오직 살기 위한 비굴함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최 회장의 정보망이 가동된 지 단 사흘 만에 철우는 병원 내부 비리로 직위 해제 위기에 처했고 성우는 도박빚과 탈세 혐의로 당장 내일이라도 구속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장남 철우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사가운도 입지 못한 채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지요. 성우 역시 형의 뒤에서 덜덜 떨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평소에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눈앞의 파멸을 피하기 위해 짐승처럼 헐떡거렸습니다. 은수는 그런 아들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연민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물질을 보는 듯한 경멸만이 서려 있었지요.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최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거대한 양의 서류를 두 형제 앞에 내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병실 안의 정적을 날카롭게 깼습니다. 강은순 여사님의 최종 결정입니다. 첫째, 여사님은 오늘부로 박철우, 박성우 두 분과의 모든 법적 관계를 단절하는 파양을 선언하셨습니다. 성인 파양 절차는 이미 법원에 접수되었으며 본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두 분은 강은순 여사님과 법적으로 완벽한 타인이 됩니다. 둘째, 여사님의 모든 부동산과 자산은 사회복지재단 기부 및 법적 딸인 이수진 씨에게 상속됩니다. 뭐라고요? 파양이라니. 엄마, 우리가 남남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 돈을 수진이한테 다 준다고요? 성우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곁에 서 있던 최 회장의 경호원들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철우는 눈을 뒤집으며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는 수진이 어머니를 가스라이팅했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자리를 지키던 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을 때 철우의 헛된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철우 씨, 박성우 씨, 이건 당신들의 죗값입니다. 여기 이 서류를 보시죠. 철우 씨가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뒷돈 거래 내역, 그리고 성우 씨가 사업 자금을 빼돌려 해외 카지노에서 탕진한 기록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오늘 오후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치 국가에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실 안을 얼려버릴 듯 단단했습니다. 철우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나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야? 내가 네 남편이었어. 수진은 비웃음조차 아깝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 당신은 이미 그 권리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속 포기 및 전 재산 반환각서에 자발적으로 지장을 찍으세요. 당신들이 갈취한 어머니의 돈을 모두 내놓고 법의 심판을 달게 받는다면 최 회장님께서 한 가지 자비를 베푸실 겁니다. 당신들이 출소한 후에 최소한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일자리는 마련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수산시장 구석에서 바닥을 닦든 상자를 나르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 말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부한다면 당신들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고 나올 때쯤엔 머물 단 한 칸의 방도 없을 겁니다. 최 회장이 곁에서 묵직하게 거들었습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아들들은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누님을 버린 대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치러라. 그리고 나와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면 내 딸 수진이가 주는 마지막 자비를 받아들여라. 시장 바닥에서 땀 흘려 일해보면 누님이 얼마나 힘들게 너희를 키웠는지, 너희가 무시했던 그 삶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겠지. 철우와 성우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모든 비리가 낱낱이 파헤쳐진 상황에서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밧줄은 출소 후의 생계뿐이었지요. 철우는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묻혔습니다. 평생 수술도를 들고 고귀한 척했던 그의 손가락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어머니의 심장에서 짜낸 피처럼 보였습니다. 찍겠습니다. 찍을게요.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성우 역시 울먹이며 지장을 찍었습니다. 한때 강남의 대저택과 외제차를 꿈꾸던 그들의 야욕이 종이 한 장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수는 아들들이 서명하는 과정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응어리졌던 돌덩이가 비로소 부서져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너희는 이제 내 집안 사람이 아니다. 성준아, 이놈들을 당장 내다버려라. 내 눈앞에서 다시는 이 추악한 괴물들을 보지 않게 해다오. 은순의 명령에 아들들은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서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며느리 희연과 미란이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지만 이미 법적인 절차는 끝난 뒤였지요.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은수는 각서가 찍힌 서류를 수진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정말 고생 많았다. 저놈들은 이제 제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고 다시 땀 흘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게다.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자 형벌이다.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아라. 그게 내 소원이다. 수지는 은순의 마른 손을 잡고 깊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어머니의 성함으로 가장 빛나는 곳에 쓰일 거예요. 수산시장 상인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병원을 세울 겁니다. 저들이 더럽힌 어머니의 명예, 제가 전보다 더 높게 세워드릴게요. 최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두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님, 수진 씨, 정말 장하십니다. 거짓된 평화는 가고 이제 진정한 정의가 세워졌군요. 이제 남은 여생은 그저 행복하게만 지내십시오. 병실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과 배신감은 그 햇살 아래서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은수는 수진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배신당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이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딸을 얻은 어머니였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소중한 가족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수산시장의 거친 물결은 이제 멎었지만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삶의 파도는 이제 막 희망차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강은순 여사의 마지막 길은 고요하고도 엄숙했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 병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이 방 안을 주홍빛으로 물들이던 날이었습니다. 수진의 손을 꼭 잡은 채 은수는 평생의 고단함을 내려놓듯 깊고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내 딸로 와줘서. 그 한마디가 은순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눈물을 삼키며 어머니의 식어가는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최성준 회장은 곁에서 묵묵히 그들의 작별을 지켰고 은순의 영혼은 비로소 자식들에게 입은 상처를 뒤로 한 채 안식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조차 탐욕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은순의 부고가 전해지자마자 검찰 조사를 받으며 가압류와 빚 독촉에 시달리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하이에나처럼 장례식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조의금을 털어내고 유산의 한 조각이라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장례식 첫날 상주 복장을 갖춰 입은 수진과 최 회장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철우와 성우, 그리고 그들의 아내인 희영과 미란이 요란하게 곡소리를 내며 빈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 불효자들을 두고 어떻게 가셨습니까? 철우와 성우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효성지극한 자식인 양바닥을 뒹굴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영정사진이 아니라 벌써 두둑이 쌓여가는 조의금함을 향해 있었습니다. 며느리 희영과 미란 역시 수진을 발견하자마자 표정을 싹 바꾸며 달려들었습니다. 희연은 수진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누구야? 남의 집 장례식장에서 왜 내가 상주 노릇을 하고 있어? 이수진, 너 미쳤니? 당장 그 완장 벗지 못해. 너 이거 다 조의금 가로채려고 꾸민 짓이지? 영악한 것, 감히 우리 집안 돈을 탐내. 빈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수산시장의 대모였던 강 여사의 마지막 길에 벌어진 이 추태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철우는 당당하게 상주 자리에 앉으려 하며 수진을 밀쳐냈습니다. 수진아,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라. 여기는 박씨 가문의 장례식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형사 고소당하기 싫으면 당장 꺼져. 너 같은 년이 우리 어머니 마지막 길을 더럽히는 꼴 못 본다. 수진은 흐트러진 상복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차분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 대신 서슬 퍼런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수진은 곁에 대기하고 있던 최 회장의 변호사로부터 서류 한 뭉치를 건네받았습니다. 박철우 씨, 박성우 씨, 그리고 두 분 며느님들. 착각이 심하시네요. 여기 이 서류를 똑똑히 보시죠.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법적 절차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수진이 내민 것은 법원에서 최종 승인된 성인 파양 결정문과 상속권 박탈 확인서였습니다. 서류에는 은순과 두 아들의 법적 인척 관계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알리는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오늘부로 이분의 아들도 며느리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타인이라는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살아생전 당신들의 천륜을 끊으셨고 저를 유일한 법적 딸로 입적시키셨습니다. 이 장례식의 상주는 저와 최성준 회장님이지 당신들이 아니에요. 당장 그 상복 벗고 여기서 나가세요. 성우가 서류를 낚아채 찢으려 했지만 최 회장의 경호원들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최 회장이 앞으로 걸어 나오며 묵직한 호통을 내리쳤습니다. 이 무례한 놈들, 누님이 너희를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신 이유를 알겠구나. 시신도 씻기 전에 돈 주머니를 노리고 장례식장에서 행패를 부려.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의 가죽을 쓴 자식들이냐? 이분들은 내 누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니 당장 끌어내라. 희연은 악에 받쳐 소리 질렀습니다. 회장님이면 다해요? 우리 남편이 친아들인데 법이 무슨 상관이에요? 조의금 절반 내놓기 전엔 절대 못 나가요. 야, 이수진. 내가 감히 우리를 내쫓아? 미란도 옆에서 바닥에 드러누우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보소.
생판 남인년이 우리 어머니 돈 다 가로채고 친자식들을 내쫓네. 억울해서 못 살겠네.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지자 수지는 미리 대기시켜둔 경찰관들을 불렀습니다. 경찰관님, 여기 무단침입 및 장례방해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강 여사님의 유언장과 파양 서류에 따라 이들은 이 빈소에 출입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강제로 퇴거 조치해 주십시오. 손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경찰들이 다가오자 철우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내가 아들이라니까요. 내 엄마 장례식도 못 지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경찰들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최 회장 측에서 사전에 모든 법적 근거와 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 둔 상태였으니까요. 박철우 씨, 박성우 씨, 법적 근거가 확실합니다.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하겠습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다른 조문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세요. 경찰과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철우는 의사로서의 체면도 잊은 채 바둥거렸고 성우는 상복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비굴하게 버텼습니다. 며느리들은 소리를 지르며 수진의 얼굴을 핥히려 했지만 경호원들의 단단한 팔에 막혀 빈소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장례식장 입구까지 끌려나간 그들은 조문 온 수산시장 상인들과 옛 지인들 앞에서 낱낱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저놈들이 그 유명한 불효자들이라며? 엄마를 요양원에 버리고 돈만 노리고 왔다지? 며느리들이 더 독종이라며? 상인들의 침뱉는 소리와 욕설이 그들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빈소 입구에 서서 멀어지는 그들을 향해 차갑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오늘부로 이분의 아들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평생 수산시장에서 고생하며 모은 돈, 이제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들을 위해 쓰일 겁니다. 당신들에게는 땀 흘려번 돈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시장 바닥에서 상자 나르는 일자리 외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나오면 그곳으로 오세요. 그게 어머니가 당신들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철우와 성우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고 희연과 미라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뒤 빈소는 다시 경건한 정적을 되찾았습니다. 수지는 은순의 영정 사진 앞에 다시 섰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곁에 선 최 회장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끝났다. 누님도 저 세상에서 내 덕분에 환하게 웃고 계실 게다. 이제 그만 마음 놓으렴. 장례식은 그 후로 3일간 수산시장 상인들과 수많은 조문객의 진심 어린 애도 속에 장엄하게 치러졌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유해를 수산시장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안치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시장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가 편히 쉬시길 빌었지요. 수지는 묘역을 내려오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가장 가치 있게 쓰겠노라고, 그리고 다시는 어머니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하늘 위로 푸른 파도 같은 바람이 불어왔고 수진의 눈가에는 눈물 대신 단단한 결의가 맺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은순 여사가 원했던 진정한 가족의 마무리이자 배은망덕한 자식들에게 내린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강은순 여사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산시장의 새벽은 여전히 활기찬 숨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풍경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정갈한 질서와 온기가 감돌고 있었지요. 시장 한복판에는 강 여사의 뜻을 기려 세워진 나눔 장학재단과 은혜 노인 복지센터가
든든하게 자리 잡았고 그곳은 이제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갈 곳 없는 노인들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수수한 앞치마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재단을 운영하는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부인 최성준 회장의 경영 지도를 받으며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더욱 투명하고 가치 있게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하루는 예나 지금이나 수산시장 바닥을 훑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상인들의 거친 손을 잡고 안부를 묻는 수진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과거 시장을 호령하던 강 여사의 인자하면서도 강단 있는 모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반면 천륜을 저버렸던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는 가혹한 인과응보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법은 그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았고 세상은 그들의 위선을 용납하지 않았지요. 장남 철우는 장례식장에서의 추태와 파양 소식이 의료계에 퍼지면서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숨겨왔던 간호사와의 외도 사실과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거액의 리베이트 증거가 최 회장 측에 의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그를 즉각 해임했고 의사협회에서는 그의 면허를 영구 박탈했습니다. 아내 희연은 재산이 바닥나자마자 이혼 서류를 내밀며 철우를 떠났습니다. 한때 남부러울 것 없는 의사 사모님을 자처하던 그녀는 사치로 쌓은 빚더미에 앉아 시장 귀퉁이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차남 성우의 몰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벌인 사기 행각과 해외 원정 도박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모두 유죄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차가운 철창 안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아내 미란 역시 공범으로 몰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수산시장 입구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용역들의 눈피에 가며 껌이나 붕어빵을 파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출소한 철우와 성우가 결국 발을 들인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비린내 난다며 침뱉던 수산시장 바닥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그들에게 수지는 최 회장과의 약속대로 최소한의 일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어이, 박씨 형제들.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빨리 냉동 상자 안 날라? 오늘 물량 많다고 했잖아. 시장 작업 반장의 호통에 철우가 굽은 허리를 펴며 무거운 얼음 상자를 어깨에 맸습니다. 한때 수술칼을 들고 고귀한 척했던 그의 손은 이제 갈라지고 터져 굳은 살이 박인 노동자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옆에서 젖은 바닥에 흩어진 생선 내장을 치우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시장의 소음과 땀 냄새는 이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견뎌야 할 유일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진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시장을 순찰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일군 그 가치 앞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비겁한 존재였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지는 그런 그들을 보며 복수심 대신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그들에게 내린 마지막 사람 교육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그들이 땀 흘려번 돈으로 직접 밥을 사 먹고 노동의 신성함을 깨달을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매달 초 수지는 강 여사의 위패가 모셔진 산속의 고요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최성준 회장과 함께 향을 피우고 어머니의 영정을 마주할 때면 수진의 마음은 한없이 평온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장 상인분들 장학금 전달식 잘 마쳤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생선 가게 할머니 손주도 이번에 대학에 갔대요.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수지는 정성을 다해 어머니의 위패 앞에 차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법적인 서류상의 딸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은순을 기리는 진정한 딸로서 예우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런 수진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누님이 살아생전하신 말씀이 맞구나. 피보다 진한 것이 정이고 정보다 무거운 것이 도리라고 하셨지. 내가 그 도리를 다했으니 이제 누님도 저 세상에서 아무 걱정 없이 웃고 계실 거다. 수지는 사찰 마당을 거닐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수산시장의 비린내는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고통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훈장이자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의 따뜻한 품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재단 일을 통해 소외된 노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은순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세상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고난 속에서 서로를 지켜낸 두 여자의 연대는 세상 그 어떤 혈연보다 견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부모를 버린 자식들은 비참한 몰락을 통해 인과응보의 진리를 증명했고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신 수지는 수산시장의 새로운 여왕이자 진정한 가족의 상징으로 우뚝 섰습니다. 석양이 지는 수산시장 부두에 선 수지는 멀리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파도 소리 속에서 우리 딸 수진이 장하다라고 속삭이는 은순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다음 새벽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린내 속에서 피어난 가장 고귀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는 그렇게 따뜻하고도 강렬한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강은순 여사가 남긴 것은 거대한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었음을 수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수산시장의 밤은 깊어갔지만 수진의 가슴 속에 켜진 등불은 꺼지지 않고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